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외롭지만 씩씩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예전에 먼저 갔고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이죠. 예전엔 그래도 식당 일, 공장 일 가리지 않고 다 했는데 최근에 병치레하며 병원에 자주 다니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사연을 꼭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서입니다. 자식한테 가진 거 다 내주고 아플 때 기댈 곳 하나 없는 부모가 저 말고도 분명 있을 것 같더라고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과 싸워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아니면 묵묵히 계속 참아야 할까요? 저는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아직도 건강 문제로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받는 몸이에요. 몇 해 전 유방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가슴에 멍울이 잡혀서 걱정하니 이웃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나, 그러지 말고 얼른 검사 받아봐. 겁난다고 미루다 일만 커지면 어쩌려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얼른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빨리 가보세요. 자녀분들 있으시죠?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렵게 물어물어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유방암 확진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무섭다거나 아픈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뿐인 자식에게 걱정 끼칠까봐. 이 암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걱정됐습니다.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았죠. 그래도 저에게 가족이라고는 아들뿐이니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했네요. 제가 암이라는 말에 처음에 잠깐 놀라는 것 같던 아들은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의학이 좋아져서 치료만 받으면 다 낫는다잖아. 유방암은 암도 아니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언제 수술하는지 그런 말은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들도 몇 년 전 시작한 사업 때문에 바쁠 테니까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사업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짐작했죠. 부모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서운해도 먼저 자식 사정부터 헤아리게 되니까요.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총 6차례 받았는데 처음 치료받던 날은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틀째부터 세상이 뒤집어지더군요. 속이 울렁거려서 물 한 모금도 넘기기 어렵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게 누가 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부축해줬는데 그 손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자식한테서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수술하고 6차례 항암을 받는 동안 아들이 병원에 온 건 딱 2번이었어요. 수술할 때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니까 왔고요. 또 한 번은 제가 항암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때도 와서 1시간쯤 있다가 급한 일 있다며 가버렸어요. 며느린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전화는 없고 문자가 한 번 왔었네요. 수술하고 몸 관리 잘하라고 하더군요. 치료비도 전부 제가 냈습니다. 다행히 젊어서 암보험을 들어둔 게 있어 일단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쓰고 보험료를 받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렸다니까 아들이 대뜸 물은 게 그거였어요. 엄마, 암보험은 들어둔 거지? 그렇게 묻는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거쳐 마지막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자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잘 견디셨어요. 다행히 아직 많이 진행되기 전이라 치료가 잘 된 것 같으니 앞으로 정기검진 잘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퇴원하셔도 좋아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난 거야.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탈 없이 병원 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퇴원짐을 싸는데 같은 병실 아주머니가 묻더군요. 아드님이 데리러 오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들이 사업하느라 바빠서 혼자 갈 거예요. 그 말에 저를 측은한 눈으로 보는 게 느껴졌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 사람은 입원할 때 딸이 와서 손잡아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살갑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아프기 전까지는 딸 있는 사람 부러운 줄 몰랐는데 그때는 참 부럽더라고요. 헌데 막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이웃집 여자더군요. 당연히 치료 잘 받았는지 안부를 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얘기를 꺼냈죠. 큰일이야. 지금 여기 보일러 배관이 얼어서 터졌다고 수리업체 부른다는데 갑자기 한파가 와서 업체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내일이나 돼야 고칠 수 있다는데? 어머나 그래? 그럼 난방이 안 되는 거야? 한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집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인데 항암으로 면역력이 바닥난 몸으로 냉골 같은 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막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하나? 가뜩이나 기운도 없는데 하필 이런 일이. 급한 상황이 되니 그래도 생각나는 건 아들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할 수 없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진아, 엄마 오늘 항암 끝났어. 오늘 퇴원해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서 좀 바빠. 병원에 데리러 가기가 힘들 것 같거든? 혼자 택시 타고 갈 수 있지? 저는 데리러 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먼저 넘겨짚고 못 온다고 하더군요. 아니 데리러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보일러가 터졌대. 그 난방이 안 된다는데 오늘 하루만 너희 집에서 차도 되겠니? 보일러가? 하필 오늘. 아들은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었죠. 그러다 마지못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오늘 하루만 우리 집에서 쉬고 가. 근데 난 약속이 있어서 좀 걸릴 것 같거든. 먼저 가 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아들의 허락을 받고 택시기사에게 부탁해 도착지를 아들의 집으로 바꿨습니다. 병원에서 아들 집까지 택시비가 2만 원 좀 넘었는데 미터기 숫자 올라가는 게 유독 빨라 보이더군요. 항암 치료비에 택시비까지 돈이 나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지갑을 든 채 서 있더군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아직 말을 못한 건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형진이한테 못 들었니? 바쁘다더니 연락을 못한 모양이구나. 저기 내가 오늘 항암이 끝나고 퇴원했는데 하필 집에 보일러가 동파해서 오늘 하루만 신세 좀 지자. 네? 저희 집에서요? 그러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당혹감과 귀찮음이 눈빛에 가득했거든요.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며느린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랑 아직 상의가 안 됐는데요?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뻔히 항암 치료 받았다는 말을 듣고도 몸 상태가 어떤지 묻긴커녕 인상을 잔뜩 구기고 상의가 안 됐다며 짜증스럽게 말했죠. 뭐라고? 그 이랑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들은 게 없다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진이가 오늘 하루만 있다가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전 못 들었다고요. 아무리 그 이랑 얘기하셨어도 전 모르는 일인데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는 놀라고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죠.
아이 그냥 딱 하룻밤이면 되는데 잠만 자고 내일 아침에 바로 나가마. 하지만 며느린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큰애가 고등학생인 거 아시죠?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야 하는데 집에 어머니가 계시면 방해될 거예요. 당장 주무실 방도 없어요. 정리가 안 됐다고요. 아이 방이 없으면 거실에서 이불 한 장만 깔고 자도 되는데 어머니가 거실에서 주무시면 애가 새벽에 물 마시러 나올 때 불편하죠. 시험 앞두고 컨디션 망가지면 어떡해요? 손주가 물 마시러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맥이 탁 풀리며 더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방이 없다, 정리가 안 됐다, 방해가 된다. 그 모든 건 다 핑계였죠. 그냥 제가 반갑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골프복을 입은 아들이 무거운 골프 가방을 메고 걸어오고 있더군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병원에 올 수 없다던 아들의 그 중요한 약속이 골프였던 겁니다. 저와 며느리를 본 아들이 걸음을 멈추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 말에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버벅거렸어요. 아이, 골프 치느라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네. 어쨌든 오늘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 방도 마땅치 않고 애 시험 기간이고 무엇보다 너무 갑작스럽잖아. 아무리 아들 집이지만 이건 곤란하지. 며느리의 단호한 말에 형진이가 잠시 갈등하더니 머쓱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 오늘은 준비가 안 됐나 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준비가 뭐가 필요해? 이불 한 장만 내주면 되는데. 나 까다롭게 굴 생각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라. 진짜 딱 잠만 자면 돼. 제 말에 형진이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며느리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방이 없다니까요? 공부하는 애들 방을 뺏을 수도 없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선택한 건 이런 말이었죠. 엄마 미안. 하룻밤만 모텔에서 자요. 내일은 보일러 고친다고 한 거지? 그러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지금 현금 가진 게 이것밖에 없네. 골프 한번 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자기는 그 비싼 골프 치고 와서 항암 끝내고 갈 데 없는 어미한테 내민 돈은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돈을 받아들고 발길을 돌렸어요. 돌아서는 저를 향해 아들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멍하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버튼을 눌렀네요.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풀려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날 밤 저는 터덜터덜 걸어 아들 집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입맛이 없어 저녁도 건너뛰었죠. 가능한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새벽같이 일어나 자식 입에 더운 밥 넣어주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못 가르쳤네. 한숨을 쉬며 돌아 눕는데 팔뚝에 링거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라색으로 멍든 혈관과 주삿바늘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참을 수 없는 서러움과 분노가 치밀더군요.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그중 가장 큰 건 바로 허무함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헛살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았죠. 새벽까지 뒤척이다 찜질방 매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었습니다. 항암 끝내고 처음 먹는 식사가 컵라면이라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얼굴로는 웃었지만 가슴으로는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보일러가 고쳐졌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찜질방에서 제대로 못 자고 컵라면 하나로 버틴 탓인지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얼른 보일러를 켜고 기다렸지만 한기는 금방 가시지 않았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라 안 그래도 외풍이 센 편이거든요. 얼른 이불을 꺼내 뒤집어 쓰고 누워서 전화기를 봤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도 포기가 안 됐는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들이든 며느리든 지난밤 잘 잤느냐고, 몸은 괜찮으냐고 한마디쯤 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린 겁니다. 하지만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없었어요. 그날만이 아니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항암 끝내고 태어난 부모를 문전박대해 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자기들 일상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혼자서 몸을 추스르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죽을 써먹고 약 챙겨 먹고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며 운동했죠. 의사가 무리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쉬라고 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기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과가 어떨지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무거웠죠. 병원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군요. 사람들로 붐비는 1층 로비에서 번호표를 뽑고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건강검진은 저쪽에서 하나 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만 따라오시기만 해.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며느리 소영이가 보였어요. 그 옆으로 안싸돈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정하게 자기 친정어머니 팔을 잡고 접수 창구까지 데려다주고 번호표 뽑아오고 이것저것 꼼꼼하게 챙기고 있더군요. 저를 대할 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럽고 살가운 모습이었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래 두 사람에게 등을 보이고 앉아 있어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런데 안 보려고 해도 두 사람의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왔어요. 엄마, 검사 끝나면 우리 집에서 며칠 쉬다 가. 엄마 좋아하는 전복 넣고 갈비찜 잔뜩 해놨어. 아이고 또? 아야 안 그래도 되는데. 큰애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니? 방해는 무슨. 엄만 언제나 환영이지. 애들이 외할머니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이 거실에서 자라고 하고 나랑 안방에서 자면 돼.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또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복 넣은 갈비찜? 애들이 좋아해? 내가 항암 치료하고 하루만 재워달랬더니 잘 방도 없다던 애가. 저는 거실에서 하루만 자겠다고 해도 애가 물 마시러 나올 때 불편하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던 며느리가 자기 친정어머니한테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하더군요. 전에 느꼈던 그 허무함이 다시 한번 가슴을 뒤흔들었어요. 며느리는 그 집에 제가 잘 방이 없어서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재울 마음이 없었던 거죠. 물론 저도 바보가 아니니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혹시나 하던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씁쓸함이 배가 되더라고요. 그때 다정하게 얘기 나누던 두 모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고개를 슬쩍 돌려봤습니다. 속닥거리며 웃던 며느리가 검사실 쪽으로 자기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때 제 가슴을 가득 채운 건 서럽다거나 분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하던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오히려 명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저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아들은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고요. 그날 저는 병원을 나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인생 공부 단단히 시켜줘야겠구나. 그때부터 옛날 일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왜 그 낡은 주택에 살게 됐는지, 원래 제 집이 어디였는지, 지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몇 해 전 일이었어요. 연락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두 아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만났는데 직장 생활을 접고 자기들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노인복지센터를 열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눈을 빛내며 말하더군요. 엄마, 이거 정말 뜻깊은 일이야. 어르신들 돌보는 센터거든. 우리 둘 다 경험이 풍부하니까 잘할 자신 있어. 이제 애들도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라 소영이는 바쁠 때만 나와서 도와주면 되니까. 애들한테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직장 생활보다야 훨씬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일을 하나하나 저에게 정성스럽게 말하는 애들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찾아와 장황하게 설명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내 본론이 나왔어요. 근데 엄마, 그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 시설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장비 들이는데 돈이 꽤 들어. 엄마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제가 가진 거라고는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무리해서 장만한 서울 시내 32평 아파트. 그게 노후까지 책임질 저의 전 재산이자 유일한 보금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사업을 도와달라니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꼭 갚아드릴게요. 어르신들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제가 집에서 애들 돌보면서 시간을 많이 가질 거라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 수도 있고요. 그 말이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솔직히 나이 먹을수록 점점 혼자 사는 게 외로워졌거든요. 저도 남들처럼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옆에 끼고 같이 밥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번 꿈꾸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꼭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읍소하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하며 생긴 돈 중 2억을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건네줬습니다. 아들은 제 돈을 받고 거듭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사업 잘 되면 꼭 이 돈부터 갚을 거야. 평소 저에게 무뚝뚝하기만 하던 며느리도 그때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혹시나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말뿐이더군요. 제가 도와준 덕에 센터는 계획대로 문을 열었고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점점 등록하는 노인들의 숫자도 늘어가는 것 같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걸로 보였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장담하던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업이 안정되면 갚을 거라고 큰소리치던 돈도 돌아오지 않았고 저를 모시고 살겠다던 말도 언제 그랬냐는 듯 쏙 들어갔죠. 저는 낡은 집에서 혼자 밥 먹고 병원 다니며 외로이 늙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 며느리를 탓하거나 원망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한창 공부할 나이에 손주를 둘이나 키우며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속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제 삶에 만족하려고 노력했죠. 그래, 나한테 자식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 잘 되는 일인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 먼저 간 그 사람도 아들 사업 도와준 거니 잘했다고 할 거야. 꼭 돌려받겠다는 마음으로 준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잊고 살자. 하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한 투병을 하게 되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부모 마음 다 아는 자식은 없다고 해도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며느리도 너무나 괘씸했어요. 돈이 필요할 땐 저에게 손 벌리고 효도는 자기 친정 부모에게만 하는 게 얼마나 얄미운지 이가 갈릴 지경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잠도 못 들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싸움을 걸어봤자 늙은 어미가 자식한테 돈 달라고 매달리는 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잖아. 물론 노후자금 털어 건넨 게 아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배신감과 억울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를 구슬려 돈만 가져가고 길 잃은 고양이보다도 못하게 대접한 게 잘못된 거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죠. 인생을 그런 식으로 도덕도 모르고 양심도 없이 사는 아들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부모도 홀대하는 인간들이 남의 부모는 제대로 돌볼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나가거나 소송을 벌이는 건 엄두도 나지 않고 아이들이 반성보다는 앙심을 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아들이 운영하는 노인센터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러다 간판은 허름하지만 동네 여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미용실 하나를 물색했습니다. 중장년층 손님이 많은 오래된 미용실이 주로 그 동네 소식을 주고받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입소문도 빠르잖아요. 저는 그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리를 본 원장은 좀 놀라는 눈치였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듬성듬성 빈 곳도 있고 이제 막 자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람 좋아 보이는 원장이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어르신 혹시 무슨 치료 받으셨어요? 머리카락이...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항암 치료 받았어요. 유방암이요. 뭐 손질할 것도 없고 그냥 단정하게 정리만 해주세요. 그 말에 미용실 안에 있던 사람들 대여섯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미용실이란 게 그래요. 남의 사정에 귀가 밝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잠깐 얘기 나누다 보면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게 될 정도로 친근해지기도 하죠. 제 말을 들은 원장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또 물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힘드셨겠네요. 지금은 좀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도 고생하셨겠어요. 전 일부러 대놓고 아들을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힘없는 목소리로 넋두리하듯 이야기를 꺼냈어요. 힘들었죠.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치료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가족이 없으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원장에게 제가 한숨을 섞어 답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떠난 지 한참 됐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워낙 바빠서요. 사업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가 암인데 혼자 치료받으시게 놔뒀단 말이에요? 바쁘니 어쩔 수 없죠 뭐. 원장이 좀 전보다 한층 더 안타까운 표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바쁘면 며느리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도 손주들 돌본다고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제 옆자리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렇게 바빠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또박또박 목소리에 힘을 주어 답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노인복지센터를 해요. 아들이 사회복지사 출신이거든요. 순간 미용실이 조용해지더군요. 사람들이 서로 바쁘게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중 딱 봐도 입이 가벼워 보이는 여자 하나가 적극적으로 물었어요. 노인복지센터를 해요? 이 동네에서요? 네, 저도 나이 들어 알지만 노인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쁜 거 아니까 저 혼자 입원해서 치료받고 퇴원도 혼자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버는 돈을 축내기도 미안해서 치료비 도와달란 소리도 한 번 안 했고요. 원장이 제 머리를 손질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시는 건요? 아직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들네랑 따로 사세요? 네, 태어나자마자 쭉 혼자 지내요. 원래 꽤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들이 센터 열 때 자금이 필요하다길래 그걸 정리해서 보태주고 전 지금 혼자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살아요. 근데 하필 항암받고 퇴원하는 날에 한파가 와서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찜질방 신세까지 졌지 뭐예요. 참 운도 나쁘죠. 그때 옆자리 여자가 허공에 대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비슷한 소리가 들리고 흥분한 여자들이 마구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치료받고 태어난 부모를 찜질방으로 보내요? 아이, 그럼 이사까지 하면서 사업자금을 대줬는데 암치료는 혼자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제가 결정한 거니까 원망은 안 해요. 근데 제 말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 게 느껴졌어요. 보일러가 터진 날 하룻밤만 아들 집에서 자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문 앞에서 막더라고요. 아니, 방이 없고 손주가 시험 기간이라 방해된다고. 근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병원에 못 온다던 아들은 골프를 치고 와서 제 손에 3만 원 쥐어주면서 모텔에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서운합디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원장이 입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미용실에 한숨과 탄식이 쏟아졌어요. 원장은 머리 다듬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고 옆자리 여자는 분을 못 이기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자식이 할 짓이에요? 거기다 노인복지를 한다는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요? 이때다 싶어 전 얼른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어머나,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바쁘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못된 애들은 아닙니다. 사는 게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부모까지 챙기겠어요.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고 미용실 안의 모든 여자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아들 사업은 잘 돼야 할 텐데 혹시 주변에 아는 어르신 계시면 우리 아들네 센터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이름이... 그러면서 센터 이름을 슬쩍 말했습니다. 미용실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 홍보해주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진짜 그들의 머릿속에 새겨진 건 홍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잠시 후 저는 미용실을 나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거짓말 한마디 안 했다. 전부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는 거지. 어디 두고 보자.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동네 미용실의 위력은 겪어본 분들만 아실 겁니다. 미용실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날 저녁이면 온 동네에 퍼지고 다음 날이면 옆 동네 아파트와 경로당까지 펴집니다. 저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던져진 씨앗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를 말이죠. 그 뒤로 2달쯤 지났을까요?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형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속으로 좀 놀랐어요. 아들이 먼저 전화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항암 치료받는 동안에도 먼저 전화한 적이 거의 없던 아들인데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엄마, 나야. 목소리가 평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다급해하는 게 느껴졌죠. 그래,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니? 엄마, 큰일 났어. 우리 센터에 등록한 어르신들이 지난달부터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어. 새로 등록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등록을 취소하고... 저는 흠칫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는 분이 벌써 10분이 넘어.
이유를 물어봐도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는데 너무 이상해. 센터 직원들 다 잡돌이 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나갈 리가 없잖아. 무척 흥분한 것 같은 아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용히 있었더니 아들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내 얘기 듣고 있어? 그래, 듣고 있어. 진짜 큰일이야. 지금도 빠듯한데 이러다간 직원 월급도 못 주게 생겼다니까? 저는 콧방귀라도 끼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일이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게 너무 우습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아들이 한심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아들이 그동안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던 저에게 연락해 주저리 떠든 이유가 나오더군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지금 센터가 너무 위태로워.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다음 달 임대료도 막막해.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돈 얘기. 결국 그 말을 하려고 전화한 거였어요. 항암 치료받고 집에 혼자 있는 제 안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오로지 돈. 제 주머니에서 나올 돈이 더 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항암 치료 끝나고 석 달이 가깝도록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사업이 기울자 또 저를 떠올린 거죠.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진아, 나 이제 너희 줄 돈 없다.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사정 좀 봐줘요. 그때 집 팔아서 우리한테 주고 이사한 집 보증금하고도 돈 좀 남지 않아요? 아니면 지금 사는 집 보증금이라도 좀 빼서. 뭐라고? 그러니 내가 집 팔아 사업자금도 대줬는데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노후자금까지 털어가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냐? 엄마, 내가 오죽 급하면 이러겠어. 그 노후자금 조금만 땡겨 쓰고 다시 센터 정상화되면 바로 갚을게. 진짜야.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사업 잘 되면 갚겠다는 것도 아직이잖아.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손 벌려. 이번엔 절대 안 돼. 뭐가 문제인지 네가 잘 찾아서 해결해. 결국 아들은 저와 실랑이만 벌이다 한참 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헌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번엔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더군요. 며느리가 저한테 직접 전화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는데 그날은 전화기 너머 숨소리부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어머니, 냅다 소리부터 지르는 걸 보니 뭔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니? 혹시 어머니가 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미용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리발 내밀지 마세요. 센터 어르신 보호자들한테 들었어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요. 저랑 애아빠가 어머니 아파트 팔아서 사업자금 받아놓고 아픈 어머니를 찜질방에서 재웠다고요. 이런 얘기를 어머니 말고 누가 퍼뜨려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말하다 보니 더 화가 나는지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어머니가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센터가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 나는 거짓말한 적 없다. 그냥 머리하러 갔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털어놓은 것뿐이야. 그리고 전부 사실이잖아.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문제야?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걸 남들한테 말하면 어떡하냐고요? 사실인데 말하면 안 되는 거니? 너희가 한 짓이 떳떳하면 소문이 뭐가 무섭겠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며느리가 이를 악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서운하다고 이런 짓을 벌여요? 이건 우리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요. 나도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항암 치료받고 면역력도 약한 내가 갈 데가 없을 때 너희는 내 생존을 걱정했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어머니는 혼자 몸이지만 저희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 일로 어머니 손주들 밥 굶기면 어쩌실 거예요? 사지욕심 멀쩡한 부모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센터 잘못되면 다시 취직하면 되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헌데 그 뒤로 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봤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더군요. 둘이 같이 온 건 몇 해 전 사업 자금을 부탁하러 왔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그러다 몇 달 사이에 많이 변한 두 아이의 얼굴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들도 수척해 보였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기가 죽은 표정이랄까요? 며칠 전 전화로 저한테 소리 지르던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운 없어 보이고 얼굴에 수심도 가득했죠.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좁고 낡은 실내를 둘러보더니 중얼거렸어요. 집이 정말 많이 낡았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이 집을 제대로 둘러본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아.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며느리도 기운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소홀했던 거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뭐라고 하는지 계속 들어보기로 했죠. 앞으로는 저희가 잘할게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 아직 몸도 안 좋으신데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안방도 내드리고 신경 써서 모실게요.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형진이도 거들었어요. 그래 엄마, 이번엔 진짜 같이 살자. 큰애랑 둘째 같이 방 쓰라고 하고 우리가 작은 방으로 옮기면 돼. 저는 가만히 듣기만 하려다 너무 기가 막혀 한마디 했습니다. 뭐야? 항암 끝나고 하루만 재워달래도 없다던 방이 갑자기 어떻게 생겼니? 그땐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제 말에 두 아이의 눈빛이 격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불안함이, 며느리의 눈에는 얕은 계산이 서려 있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제야 또 깨달았습니다. 그 애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걸요. 같이 살자는 말에도 제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며느리가 더는 못 참겠는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랑 같이 사시는 모습을 보여야 동네 사람들이 오해를 풀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센터도 다시 살릴 수 있고요. 아들과 며느리의 목적은 화해가 아니라 이미지 복구였어요. 제가 간절히 원할 때는 매몰차게 내치던 인간들이 사업이 기울자 갑자기 저를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랑 같이 사는 일은 없을 거다. 사업 시작할 때 돈 빼간 것도 모자라 이제 너희 사업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하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니? 하지만 아들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 사람이 흥분해서 말실수한 거야. 우린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엄마 건강이 걱정되고 지난번 일이 후회돼서 온 거야. 이제라도 잘 모시고 싶어서. 하필 그 진심이 왜 센터에서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생겼을까? 이 어미가 어디까지 속아줘야겠니? 저는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단단히 못 박았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혼자 앓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너희를 믿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 너희 사정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아들이 그런 저에게 매달리다시피 애원하더군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이러다 진짜 센터 문 닫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고? 하지만 며느린 성질을 이기지 못했는지 이를 악물고 사납게 소리쳤어요. 그러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벌리고 다녀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식 앞길에 똥물을 끼얹으신 거냐고요? 이거 엄연히 영업방해라는 거 모르세요? 저 역시 있는 힘을 다해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니? 센터가 문 닫는다고 해도 그건 내가 입을 열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찾아온 거야. 나는 단 한마디도 보태거나 거짓말한 게 없으니까. 나를 원망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돌아봐. 그래도 며느린 여전히 억울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픈 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에 너희 친정어머님 며칠씩 잘만 쉬다 가시더구나. 그것도 전복 갈비찜까지 대접받으면서.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고 놀라더니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향해서도 마지막 말을 내뱉었어요. 형진아, 너도 생각을 해봐라. 자기 부모도 나 몰라라는 인간한테 누가 자기 부모를 맡기고 싶을지. 결국 두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까지 보이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저는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물론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복수한다고 어깨춤이 절로 나올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랬는데 저에게 찾아와 보여준 마지막 행동 역시 실망 그 자체였으니까요. 못된 행태로 궁지에 몰려서도 잘못을 모르고 또 저를 이용하려 들었다는 게 도저히 용서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어요. 아무리 자식이 안타깝고 속이 상해도 두 번 다신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고. 살던 집까지 옮기며 도와줬을 때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몸까지 아픈 마당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긴 싫었거든요. 제가 두 아이를 돌려보낸 뒤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센터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시설을 새로 단장했다고 합니다. 실내를 전부 새로 꾸미고 어르신들 쉬는 공간에 안마 의자도 들여놓고 프로그램도 대폭 바꿨다고 하더군요. 홍보 전단을 수천 장 찍어서 주변 아파트에 돌리고 인터넷에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거죠. 넓은 아파트를 팔고 센터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큰 방 하나에 작은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거기서 네 식구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땐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사업을 위해 아파트를 정리하고 좁고 낡은 집으로 이사한 것처럼 아들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고3이 된 큰손자는 자기 방을 잃었고 방이 좁아 책상을 놓지도 못하고 거실 한쪽에서 공부하는 신세가 된 모양이었어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손자까지 힘들어진 상황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가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길 바랬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가족 모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며 가슴 깊이 반성하길 바란 거죠. 하지만 그렇게 돈을 들여 센터를 재단장해도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고 했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법이더군요. 시설을 아무리 고치고 프로그램을 바꿔도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답니다. 새로 등록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짐작하는 바로 그 이유였어요. 자기 부모도 안 챙기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를 제대로 돌봐주겠어? 돈만 하는 인간들이 무슨 복지야 복지는. 어르신들을 다 돈으로만 보겠지. 그런 말들이 아들의 센터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겁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내린 생각은 변하지 않았죠. 나이든 부모에게 돈만 빼먹고 병들자 방치한 아들과 며느리라는 인식 말입니다. 노인을 돌본다는 게 결국 신뢰의 문제잖아요. 내 부모를 남한테 맡기는 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깨진 이상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회복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센터는 반년을 더 버티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이 술을 잔뜩 먹고 전화해서 이런 말을 전하더군요. 엄마, 우리 센터 결국 접었어. 이제 후련해.
엄마가 원한 게 이런 거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됐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아프지만 다 자기들이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센터를 접은 뒤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월급쟁이 신세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형진이는 어느 복지관에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도 다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센터장이라며 목에 힘주고 골프나 치러 다니던 사람이 다시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겁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빌라로 옮긴 것도 두 사람한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당분간 딸네 집에서 쉬다 갈 수 없을 테고 전복 넣은 갈비찜도 얻어먹지 못할 겁니다. 전복 넣은 갈비찜은커녕 이제 반찬 걱정부터 해야 하는 형편이 됐으니까요. 그때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진 모르겠습니다. 저를 냉대한 그날을 떠올리며 반성했을지 아니면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신의 잘못은 깨달았기를 바랬네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 인터폰을 확인하니 형진이가 서 있었어요. 이번엔 며느리 혼자 왔더군요. 저는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이다 한참 만에야 아들을 집안에 들였습니다. 아들은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더군요. 사업을 접고 좁은 집으로 이사해 살며 다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집안에 들어서고도 한동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야 입을 열더군요. 엄마 미안해. 그땐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은 또 사과했어요. 몇 달 전에 센터를 살려달라고 찾아왔을 때도 사과하긴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사업 때문도 아니고 뭔가를 얻어내려는 게 아닌 순수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저에게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눈가가 빨갛게 부은 채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나 이제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 엄마가 우리 집에서 쫓겨나서 찜질방에서 잤다던 그날 밤 난 따뜻한 우리 집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엄마 걱정을 별로 안 했어. 신경이 좀 쓰이긴 했는데 애엄마 눈치가 보여서 그냥 모르는 척했어. 엄마한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항상 나를 이해해주고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센터 일도 그래. 엄마 아파트 판 돈으로 시작한 건데 엄마한테 제대로 고마워한 적이 없었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형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제야 알겠어.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 내가 당연히 엄마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당연히 엄마를 챙기고 돌봐드려야 한다는 걸 생각 못했어.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넌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야 배운 거야. 그래도 어렵게 배웠으니 이제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을 하든 회사에 다니든 이것만은 명심해. 나한테 한 짓 남의 부모한텐 절대 하지 말아라. 만약 그럼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아. 법으로 심판받을 수도 있어. 형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가 계속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후로도 며느리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전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그날 일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못 들어오시게 한 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여움 푸시고 혹시 큰애 학원비라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애가 영 공부에 집중을 못해서 학원이라도 제대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어머니한테서 비롯된 것도 있고
하지만 전 거기까지만 듣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직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엔 이르다는 사실만 깨닫게 되더군요.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분위기이니 이쯤 되면 이야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파트를 판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아들에게는 사업 자금을 대줄 때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집을 파는 대신 전세 놓는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요? 팔았다고 해야 아들과 며느리가 더는 저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도 제 노후가 있으니 마지막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늙어서 배운 지혜라면 지혜랄까요? 자식한테도 전부를 다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걸 주변 사람들과 TV를 보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무사히 남겨놓은 아파트가 세월이 지나면서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전세를 놓을 때만 해도 살 때와 큰 차이가 없던 가격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부동산 상승 경기를 타기도 했고 재건축 이야기도 나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미련 없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시설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왔죠. 경기도에 있는 곳인데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건강관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경과 관찰을 계속 받으며 몸을 챙겨야 하는 저한테는 이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청소도 해주고 밥도 세끼 나오고 같은 또래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하면서 참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내쳐져 찜질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하던 그 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행복한 날들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나면 같은 층 사람들과 어울려 차도 마시고 실내에 마련된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합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서인지 아직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도 잘 유지되고 있죠. 물론 가끔 아들과 손주들 생각이 떠올라 마음이 안 좋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희소식이라 여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읽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 그렇게 하지 못해 너무나 큰 아픔과 배신감을 경험해야 했지만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본보기로 삼아 자식들에게 무작정 희생하며 살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부를 주면 자식은 고마움 대신 당연함을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어도 자기 혼자 살아갈 힘은 남겨두시길 바랄게요. 저는 비록 자식에게 뒤통수 맞았지만 그래도 아파트 하나는 끝까지 지켜냈기에 오늘의 이 평화도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빈털터리가 됐다면 지금쯤 더 처참한 모습으로 여전히 찜질방을 전전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은빛 청춘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새해에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